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2강 정서와 태도, 긍정, 부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문학 중에서 우리 시를 해석할 때 세 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상황이고요. 화자가 처한 상황. 두 번째는 화자의 정서. 세 번째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덧붙인다면 시어의 의미,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요거까지 하시면 주제를 유추해낼 수 있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데 요런 걸 판단할 때 시에 나타난 시어가 부정인지 긍정인지만 표시하면 시를 다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정서와 태도는 화자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요것만 알면 되는데 이러한 시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긍정적 상황 인식을 한다. 화자가 어떤 시어에 대해서 혹은 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긍정이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찬양한다, 예찬한다, 감탄한다, 경탄한다. 그럼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굉장히 칭송한다는 얘기고 예찬도 같은 얘기예요. 굉장히 찬양한다. 같은 의미고요. 감탄한다는 이거 정말 아름다운데 아름다워라 이런 감탄이고 경탄도 같은 말이에요. 아름답구나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아름다운 것들은 무엇이 나오냐라고 한다면 자연을 완상할 때 아름다운 예찬, 감탄, 경탄,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완상은 뭐냐? 천천히 감상한다. 혹은 음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완상. 그래서 자연과 교감한다. 교감한다는 것은 자연을 의인화된 대상으로 보고 그와 정서를 나눈다는 얘기죠. 그럴 때 만족감을 느끼고요. 동화된다. 자연과 나는 하나다. 라고 할 때 일체감. 그래서 물아일체 라는 말을 쓰는데요. 물아일체는 뭐냐? 일체 한 몸이다. 물은 대상이죠. 여기서 대상은 아마 자연일 거예요. 자연과 나거든요. 자연과 나는 하나다. 그래서 자연과 나는 하나다라고 느낄 때는 대부분 백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흰 갈매기, 백구야, 너는 아니, 이래요. 그러면 이 백구와 물화일체의 경지에 오른 겁니다. 백구는 자연물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낙천은 뭐예요? 어떤 상황을 혹은 어떤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아한다고 이제 나올 수 있고 경쾌발랄 당연히 좋죠. 긍정이죠. 흥치, 탈속적인. 흥치는 뭐냐?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탈속적은 뭐냐? 속세를 벗어났다. 여기서 속세란 주로 이제 고전 시가의 작자층이 사대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속세는 인간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 인간 세상은 정치 세계, 정치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정서적 합일을 이룬다. 합일이 뭐예요? 동화, 교감과 같은 말이죠. 운치 있는 풍류가 뭐냐? 즐긴다는 건데 예전에는 풍류의 대상이 뭐였냐면 자연을 즐기는 것, 또 시를 읊는 것, 또 술을 마시는 것, 또 악기를 연주하는 것, 이런 것들을 풍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나는 행복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고요. 훌륭한 것은 어떤 대상을 보고 교훈을 얻는다는 거죠. 자연을 보고 교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은 늘 변함이 없네. 그래, 나도 저 자연처럼 변함없이 학문을 닦아야지 이런 거죠. 또 인간에 대해서 어떤 인간을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황만근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보통 사람과 비교할 때 겉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 그런데 그가 한 행적을 보면 굉장히 이타적이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어. 그럴 때 교훈을 얻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여기서 사물이란 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것, 성실해, 변치 않아, 생명력이 있어. 자연의 섭리죠. 자, 이럴 때 우리는 훌륭한 것을 보고 예찬적 태도를 보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대함, 숭고함 당연히 훌륭한 것이죠. 경건함, 웅정함, 경외심, 외경심. 경외심, 외경심은 같은 말입니다. 몹시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자, 봄에 나는 새싹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생명력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심을 가질 수 있고, 가을에 나오는 열매를 보고 저렇게 봄, 여름, 가을을 굳건히 견뎌서 열매를 맺네. 그래. 우리 인생도 그런 거지. 라고 경탄할 수 있죠. 또 포기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력에 대해서 경탄을 느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 상황 인식인데 대부분 시는 즐거움의 시도 있지만 특히 현대시 같은 경우는 상황은 부정적인데 화자가 느끼는 미래는 긍정적이다. 그럴 때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슬픔은 애상과 애수가 있는데 애상과 애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애상은 그냥 슬픔이고요. 자, 애수도 그냥 슬픔인데 어떻게 다르지? 애상은 보통 이제 애상과 애수. 애수는 보통 애수를 갖고 설명해 보죠. 애수는 뭐냐면 그냥 이유 없는 슬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애수는 걱정이 있다는 얘기고요. 애상은 가슴이 아프다 라고 할 때 쓰이는데 애상과 애수는 별로 큰 차이를 두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은 고뇌와 번뇌가 있습니다. 둘 다 뭐예요? 정신적으로 괴로운 거죠. 고뇌와 번뇌. 그 다음 안타까움, 좌절감, 아쉬움, 아픔, 괴로움, 비참함,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그러니까 괴리 멀리 떨어져 있어. 이상은 너무 높은데 현실은 너무 낮아. 뭐 이런 거를 말하죠. 자, 그러면 이런 부정적 상황 인식은 개인사도 있겠지만 뭐요? 사회사도 있습니다. 개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애상, 애수, 뭐 슬픔, 고통, 번뇌를 느낍니까? 이럴 때죠. 고향을 부재할 때, 고향을 떠났는데 고향에 갈 수 없는 상황. 이상은 너무 높은데 현실이 너무 낮은 상황. 임이에요, 임. 임이 부재한 상황일 때 슬픔을 느끼겠죠. 자, 예를 들면 고향이 그리울 때, 이상향은 꿈꿀 때, 님이 보고 싶을 때예요. 성찰은 사색이라고 하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자, 나의 삶에 대해서, 삶의 본질에 대해서 돌아볼 때. 그래서 나는 부끄러워. 윤동주의 시 인생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애환은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우리는 애환이라고 해요. 삶의 애환. 그래서 궁핍할 때, 궁핍이 뭐예요? 돈이 없을 때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 때 이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애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은 대부분 평민들입니다. 고전 시가로 본다면 삶의 애환은 주로 평민이 노래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사에서 이제 부정적 상황 인식은 뭐냐? 첫째, 일제강점기, 둘째, 전쟁, 셋째, 독재, 넷째, 산업화인데 일제강점기 휴대순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 뭐 6.25 전쟁을 말하는 거고, 독재는 1970년대를 말해요. 산업화도 역시 1970년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일제시대의 현실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예요? 자, 주권을 상실해서 권리, 그죠? 이 국민의 권리를 상실해서 핍박, 억압받기 때문에 일제는 슬프고 고난스럽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정처 없이 떠들어요. 유랑민이라고 하죠. 주로 어디? 간도로 유랑을 가면서 느끼는 뭐 슬픔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은 무의미한 이념 대립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북한은 자익이고 남한은 우익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은 대체 왜 한 걸까? 근데 여기에서는 뭔가 태도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슬픈 것일 뿐이고 일제 상황일 때는 태도가 반드시 드러나죠. 뭐 의지적이라던가 아니면 체념적이라던가 혹은 성찰적이라던가 일제강점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성찰적.
일제 시대로 우리가 핍박받고 있으니까 독립을 위해 애쓸 거야. 의지적. 체념적은 뭐야? 아, 이대로 살아야지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독재는 1970년대를 주로 말하죠. 그래서 인권이 억압받고 질곡의 역사가 있어. 그러니까 시인들은 뭐라고 말해요? 이 상황을 우리가 민중이 극복해야 돼라는 의지적 태도를 보이는 거죠. 우리는 갇혀서 평생을 살았지. 그러면 뭐야? 평생을 살았지. 이건 단지 상황이고 어떤 태도? 의지적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성찰적 태도도 보일 수 있죠. 그 의지적 태도는 뭐예요? 우리 민중이 힘을 합쳐서 일어나야 돼. 혹은 나 혼자 행동하면 누군가가 따라 할 거야. 이런 거. 이런 힘든 상황에 나는 그동안 뭘 했지? 이런 성찰적 태도가 나타날 수 있고요. 산업화 시대에는 나타나는 게 환경 파괴, 인간 소외, 빈부격차.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산업화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됐네. 이건 비판적인 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소외. 인간소외라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소외라는 것은 인간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세태를 비판하는 작품들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빈부격차는 누가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었나요? 사회. 그래서 이 농민과 노동자는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을 한번 봅시다. 자, 시에는 상황, 정서, 태도가 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주제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시를 쓸 때는 시적 화자가 이제 시인의 대리인이 되는 건데 그 시는 서정 갈래라고 해서 정서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다, 나쁘다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태도는 다르지만요. 그래서 기분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추상의 구체화라고 하죠. 어떤 사물을 보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이렇게 혹은 미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분석해내는 거고요. 기분은 의도가 없는 거죠. 기분은 그대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정서예요, 정서. 그러면 의도가 있는 것은 뭐예요? 태도죠. 의도가 있는 것은 태도. 의지적 혹은 체념적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죠. 만약에 기분 좋은 상황에서 시를 썼으면 화자는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나쁘다 기분이 그러면 부정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겠죠. 그럼 2차적으로 우리가 시를 선지를 분석할 때 상황과 정서를 기준으로 선지들을 한 번에 덜어낼 수 있대요. 어떻게 덜어내냐? 선지를 먼저 읽고 이게 맞을까 생각하면 100%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지를 읽기 전에 화자가 놓인 상황과 정서를 파악한 다음에 선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시를 파악할 때는 상황과 정서를 파악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라색 산에 사슴 한 마리가 혼자 물 앞에 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줄만으로는 이 한 줄의 시행만으로는 상황도 정서도 파악할 수 없고 시 전체의 흐름을 봐야 해요. 그래서 시어 하나를 두고 그 시의 상황이나 정서,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있다면 시 전체를 본 다음에 상황, 정서, 태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도교적 이상세계를 노래한 자연친화의 작품이에요. 도교라는 것은 뭐냐면 무위자연이에요.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예찬하는 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긍정이겠죠. 정서도 긍정일 거예요. 따라서 부분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한다. 라는 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 문제를 풀 때는 뭘 먼저 찾아서 보라고요? 보기에서 뭔가 힌트를 주니까 보기를 먼저 보고 선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 자,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긍정적으로 현실을 인식한다?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서술어나 관용어에 나와 있습니다.
서술어나 관용어를 보면 화자의 현실인식,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긍정적 현실 인식이란 좋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뭐 숭고하고 존경스럽고 교훈적이고 이런 것들은 긍정적 인식이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시어에 자연은 아름답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아름답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뭔가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 그 시는 자연 친화의 시가 될 거예요. 자연 친화가 뭐냐면 자연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탈속의 경지와도 같은 말이에요. 탈속은 뭐냐면 그래서 자연과 이건 고전시에서 나오는 건데 자연과 인간 세상 속세를 고전시는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자연 아니면 속세인 거예요. 그러면 자연이 아름다우면 속세는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완상한다, 천천히 감상한다. 그러니까 자연이 아름다운 거죠. 교감한다, 자연과 감정을 나누는 거니까 자연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고, 자연과 나는 하나다, 무라일체다. 그러니까 자연 친화,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고요. 자연이 나에게 감동을 준다, 화자에게 충만하다. 그러면 당연히 긍정적 상황 인식이 될 거고요. 전통이 아름답다. 전통이 아름답다라고 판단할 때는 고즈넉하다, 고담스럽다, 고풍스럽다, 우아하다, 예스럽다 라는 말들이 나오면 전통은 아름답다라고 화자가 긍정적으로 현실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또 화자가 긍정적으로 현실을 인식할 때 숭고하다, 존경스럽다, 교훈적이다 이런 말들을 쓸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찬, 경탄, 감탄, 찬양 등의 성격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시련을 이겨낸 매화, 국화, 대나무, 소나무가 나온다. 얘네들은 뭐라고 그랬죠? 관습적 상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조, 절개 당연히 그죠? 생각해야 되고 이 지조와 절개를 찬양하는 거니까 숭고하다고 느끼는 거고 고절 뭐야? 높은 절개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 그 다음에 겨울을 이겨낸 색사 왜 긍정하죠? 생명력이 있어요. 여름을 이겨낸 열매 왜요? 생명력이 있죠. 이것은 자연의 섭리이고 우주의 이치다. 그러니까 긍정적 인식이다. 의롭다. 의를 행한다. 이타적이다. 대의적인 인간의 삶 당연히 숭고하고 경탄해야 할 대상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 상황 인식을 봅시다. 부재해요. 이미 부재하던가 고향이 부재하던가 아니면 자신이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때 그리고 성찰할 때는 자 우리가 성찰을 언제 해요? 상황이 부정적일 때 하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못했지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애환은 뭐예요? 삶의 애환, 가난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가난할 때 왜 가난하지?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부정적 상황이라고요. 이런 것들은 개인사고 일제, 전쟁, 독재, 산업화는 사회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개인사는 슬픈 것, 사회사는 나빠서 슬픈 것이죠. 개인사는 비판할 수 없어요. 그런다 비판할 수 없는 부정인식이고요. 사회사는 비판해야 할 부정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 돌아가셔서 슬프다. 이건 개인사죠. 이거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죠. 일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죽은 것이 원통하다. 사회사니까 일제를 비판해야 되겠죠. 라고 쉽게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2차 해석 반응은 뭐냐. 사회사는 좋은 상황이 없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 맞죠? 그래야지 비판하죠. 만약에 사회사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 시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을 거예요. 자 문학의 세계관은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왜? 민중이 보는 것이니까요. 약자들에게 사회는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봐야 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게 문학의 세계관이에요. 자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중이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 중에 하나가 유랑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떠도는 삶. 그리고 가난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고요. 자,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의미한 이념 대립을 하고 있어.
그럼으로 인해서 생명이, 그죠? 생명이 죽어가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죠. 뭘 비판해요? 이념 대립을 비판합니다. 자, 독재는 이 독재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죽음을 당해요. 당연히 민중의 입장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산업화 시대는 모순된 사회구조. 모순된 사회구조는 뭐예요? 강자의 입장. 강자의 입장에서 세상사가 돌아가요. 그러므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겠죠. 여기서 강자는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이 가진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 가난하고 비정한 인간 소외가 나타나고 이촌향도로 고향을 상실했어요. 자, 그리고 그러므로 이런 우리 민중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보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시어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봐봐요. 육초빵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남의 나라라고 했으니까 이 남의 나라는 당연히 부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라고 했으니까 한방눈은 긍정의 의미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로 긍정의 상황인지 부정의 상황인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화자의 정서가 무엇인지 태도는 어떤지를 판단해 봅시다. 첫 번째, 맑은 청루로 자하문, 자하산, 산도와 올리브빛 열매 등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맑은 청루래요. 맑다라는 것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화자가 대상을 인식하고 현실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고요. 자하삼 자함은 이거 산도와 다 이상적인 세계예요. 이상적 세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런 시야가 나왔다. 그러면 부정적인 시야가 없죠. 무슨 태도?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자연을 아름답게 보고 그것과 동일시하려는 태도예요. 그다음 한복을 입고 있어. 고풍적이죠. 전통적이에요. 판수를 하고 있어. 순수한 마음이 있어. 그러면 어떤 정서로 어떤 것의 묘사에 집중하고 있어요? 전통적이다. 그러니까 옛 것을 긍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 도자기거나 광화문이거나 도자기, 광화문 전통적인 거예요. 땡땡 문화를 예찬하여 전통 문화를 예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위를 이겨낸 열매, 추위를 이겨낸 새싹, 변하지 않는 소나무, 시련을 이겨내는 매화 등이 나왔어요. 무엇을 견뎌내는 존재예요? 이겨냈다고 그랬으니까 시련을 견뎌낸 존재.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거고요. 시련을 이겨낸 강인한 인간, 독재의 억압에도 이타적인 공동체, 원못을 견뎌낸 존재, 역시 시련을 견뎌낸 존재가 되겠죠. 다음, 사랑과 잠시 이별했거나 죽어서 영원히 헤어졌거나 그러면 부재의 상황이죠. 부재의 무슨 감정? 그리움의 감정일 거예요. 대상이 부재하니까 그리워하는 거죠. 자, 만약에 대상이 부재한데 그리움의 감정이 없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시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한의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회한은 뭐냐면 후회와 한입니다. 후회와 한. 대상이 부재할 때 후회할 수 있죠. 내가 그때 잘할 걸. 그죠? 그래서 한은 뭐예요? 슬픔이에요. 한은 뭐라고요? 후회와 슬픔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세계를 꿈꿔요. 뭐의 감정이죠? 동경이죠. 이상세계. 현재는 없는 세계가 현실에 없는 세계가 이상세계니까 동경 매우 그리워해서 그것만을 생각한다. 이상세계죠. 그 다음에 고향을 잃었어. 그럼 부재의 고향이 부재하니까 그리움의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인생이 부끄럽거나 후회돼. 그러면 뭐예요? 성찰. 네.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런 것 같다. 이건 뭐죠? 역시 성찰이죠. 세상의 모든 존재는 소중하다. 역시 성찰이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건 뭐죠? 애환이죠. 짜장면이 왜 싫다고 하셨나요? 먹고 싶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가 싫어한다고 말했어요. 왜요?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삶의 애환이죠. 가난으로 인한 슬픔이에요. 주권 상실의 비극, 일제강점기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일제의 시대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비료값도 안 나와.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마을. 어떤 시대요? 비료값도 안 나오는 산업화 시대. 그러면 산업화 시대는 왜 비료값도 안 나와서 농촌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올라오는 이촌 향도가 발생했나요? 왜냐하면 이때 시대, 이 산업화 시대는 정부가 이 빠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가진 자의 편에 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기업가, 사장의 편에 들었고, 두 번째는 그럼 농촌은 사장이 없는데 왜 그래요? 이때는 산업화 시대에는 이촌 향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정부의 정책 때문이에요. 어떤 정책? 첫째는 수입 개방. 농산물 수입을 가방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농산물을 정부에서 밭대기로 사가요. 밭대기로. 그러니까 이 수확물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가격을 책정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봤자 비료값도 안 나오니까 이촌 향도도 나타나는 거죠. 나도야 간다. 팍팍한 서울길 역시 산업화예요. 자, 산업화 시대 왜 그럼 서울로 간다고요? 이렇게 농촌에서 농사 지어봤자 비료값도 안 나오는 수익 개방 정책 때문입니다. 그 다음 비둘기의 번지가 없어졌다. 그러면 번지는 뭐예요? 주소죠. 주소. 그러면 주소가 없어졌어. 그리고 많은 돈을 벌어서 비석을 남겼다. 이건 산업화예요. 왜 그런가요? 자, 비둘기라는 것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주소가 없어졌어. 왜요? 도시 개발로 인해서. 그죠? 원래 있던 집을 허물고 아파트를 개발하려니 원래 살던 사람들의 집이 없어졌어. 많은 돈을 벌어서 비석을 남겼다. 이것은 가진 자의 입장이죠. 많은 돈, 권력자 혹은 재벌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비판하는 산업화 시대. 그 다음 나 홀로 어디로 가라는 신호냐. 나는 갈 곳이 없어. 어디로 가라는 신호야. 그러면 갈 곳이 있다 없다? 없다. 황량한 풍경이야. 왜? 도시화되었어. 와사등이라는 시예요. 산업화 시대에 이렇게 쓸쓸한 도시의 풍경. 이것은 무엇과도 연관되어 인간 소외와도 연관이 되겠죠. 지금 눈은 내리는데 매화의 향기는 홀로 아득해. 이건 뭐죠? 상황인 거죠. 그죠? 이육사의 광야입니다. 지금은 눈이 내린다. 실현의 시간이다. 매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습적 상징으로 지조와 절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라를 위한 애국심이 가득하다.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부끄럽다니까 정선해요. 자, 얘는 윤동주의 시에 나오는 말이죠. 윤동주 하면 성찰의 시니까요. 그 다음에 이육사 하면 의지의 시입니다. 의지적인 시가 나옵니다. 북만산의 죽음. 북망산은 죽으면 가는 산이래요. 죽음은 죽음이죠. 죽음.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 그러면 방아쇠를 서로 당겼어요. 뭐예요? 전쟁 상황이에요. 잿더미가 된 울타리. 우리가 서로 이제 동족상잔의 비극이죠. 이건 상황이죠. 자, 그러면 상황정서 태도 다시 한번.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아련하다. 파초는 뭐야? 그냥 막 자라는 풀이죠. 이 풀은 막 자라는 풀은 민중을 상징합니다. 파초, 우리 이 민중의 꿈은 가련하다. 슬프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향수 고향을 그리워해요. 뭐가 떠올라요? 일제강점기.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김동명의 파초라는 시네요. 이것은 부정적이죠. 일단 개인사예요? 사회사예요?
요 부분만 봐서는 개인사인지 사회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개인사가 될 것 같고, 조국을 언제 떠났니? 라고 한다면 또 일제강점기 간도로 떠났어 라고 본다면 또 사회사도 될 수 있습니다. 22번.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압이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었다. 백석의 모닥불이라는 시인데요. 백석 시인 하면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자,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시인이 백석, 그 다음에 윤동주, 이육사 정도는 알아둬야 되는데, 이육사는 아까 보면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시를 많이 썼어요. 이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행동하겠다, 내가 나서겠다, 의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윤동주 성찰적 태도 보이죠. 거울 앞에서, 우물 앞에서 성찰합니다. 백석은 고향에 대한 가족, 공동체가 있는 곳이 고향이죠. 에 대한 그리움의 시를 많이 썼습니다. 이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모닥불이라는 시도 그런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압이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 슬픈 역사라니까 사회사죠. 부정적 상황이고요.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니까 상황은 부정일 거고, 낙화, 꽃이 떨어지니까 개인사가 될 거예요. 그 다음,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인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부정적 상황이고 개인사죠. 자신에 대한 이제 후회 나오는 거죠. 단 한 번도 나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은 개인사. 그 다음, 샤갈의 마을에 지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들었어. 올리브빛, 뭔가 긍정적이죠. 밤의 아낙네들은 그의 제일 아름다워 긍정적의 아궁에 불을 지펴. 긍정적이고 개인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2강 끝났습니다. 우리 내일 또 3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